셀루리아기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우리의 여정은 신생대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기인 에디아카라기, 즉 선캄브리에게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세요. 그 이후로 우린 수백만 년에 걸친 먼 시간을 여행해 왔습니다. 캄브리아기에서 고생대를 시작하여 그 뒤를 이은 오르도비스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실루라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차례입니다. 고생대의 역사의 세 번째 단계인 이 시기는 이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풍부한 발견을 약속합니다. 이전 시기와 달리 실루리아기는 약 2500만 년으로 비교적 짧습니다. 실제로 모든 고생대 시대 중 가장 짧은 기간이죠. 캄브리아기와 같은 다른 시대는 거의 5600만 년 동안 지속되었고, 실루라기 이전의 오르도비스기 역시 거의 4200만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데본기에는 거의 5700만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실루리아기를 오르도비스기 및 데본기와 구분한 이유는 실루리아기가 충분히 독특하기 때문이죠. 이번 여행에서 바로 그 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실루리아기는 동식물의 수많은 변화로 특징 지어지는 우리 역사에서 중추적인 시기입니다. 캄브리아기 땅을 여행하는 동안 우린 과학자들이 지구상에서 생명체의 폭발이라고 부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르도비스기에는 생물체의 방사능이 풍부하여 수많은 종이 발달하고 다양화할 수 있었습니다. 생물학에서는 방사선은 동물이나 식물의 혈통이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적응하여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적응 방사선 또는 진화 방사선이라고도 합니다.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 시대가 방사선의 측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실루리아기는 지구 생명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최초의 육상 생물이 등장하면서 지구의 모습을 영원히 남긴 시기였죠. 우린 역사에서 이 시기의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대륙과 해양은 어떻게 정의되었나요? 바다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았나요? 생명체는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시기의 생명체가 지구의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을까요?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4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실루리아기를 발견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생명체는 거의 전적으로 수생 생물이었습니다. 생물학적 진화와 기후, 그리고 지질학적 변화가 어떻게 동식물이 육지를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억 4천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 직후인 캄브리아기 폭발 이후 수천만 년 전, 우리 역사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고생대의 세 번째 시기인 실루리아기의 여명기로 돌아가 봅시다.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드리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이 지질 시대의 이름은 이 시대의 흔적이 발견된 사우스 웨일즈에 살았던 켈트 실루리안 부족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소개에서 언급했듯이 실루리안은 약 2500만 년에 걸친 짧은 기간입니다. 약 4억 4300만 년 전에 시작되어 약 4억 1800만 년 전에 끝났습니다. 고생대의 세 번째 단계인 이 시기는 지질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양한 사건으로 특징 지어지는 4가지 계열로 세분화됩니다. 첫 번째는 랜도버기 또는 랜도버리안으로 4억 4300만 년 전에 시작하여 433년경에 끝나고 그 다음으로는 웰로기 427년, 루드로기 또는 루드로리안까지 423년, 마지막으로 프리도리 또는 프리돌리안은 추정치에 따라 423에서 419 또는 416만 년 전 사이에 마감이 됩니다.
실루리아 시대의 지구 이미지를 재현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로렌티아, 발티카, 시베리아 대륙은 여전히 서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대한 군도를 형성하고 있었죠. 이들은 프로콘 곤드와나로 알려진 초대륙에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점차 세 대륙은 서로 가까워졌죠. 이 과정은 실루리아 시대 내내 계속되어 미래의 초대륙 로루시아를 탄생시켰습니다. 육지와 바다를 막론하고 지구상에 정지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변화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우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죠. 변화는 매우 느리고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지질학적, 기후적, 유기적, 진화론적 격변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륙의 춤은 계속됩니다. 대륙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산맥인 칼레도니아 산맥이 탄생할 겁니다. 이 시대가 시작될 무렵 이아페투스 해양은 계속해서 친화, 즉 해양 암석권 반이 반대 방향으로 전진하는 인접한 판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로렌티아 대륙의 가장자리에서는 오르도비스기와의 지질학적, 지리적 차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르도비스기 말기에 지대 또는 소대륙이 곤드와나에 천천히 분리되어 말하자면 로렌티아 대륙에 달라붙었습니다. 곤드와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대륙 위에 쌓인 만년설을 보셨나요?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이 빙하는 사라질 겁니다. 논리적 결과로서 해수면이 상승했습니다. 이 시기에 빙하 퇴적물은 웰로까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따뜻한 기후가 시작되었습니다. 해수면은 더 높아졌고 기온은 더 온화해졌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실루리아기 동식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오르도비스기와 실루리아기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지구를 강타한 생물학적 위기였습니다. 수많은 생물종을 멸종으로 이끈 대량 멸종. 오르도비스기 시대는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종에게 수중 낙원이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했고 생물종은 번성했으며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서두에서 오르도비스기 시대의 주요한 진화적 방사선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세요. 해양 생물종은 4배나 증가했습니다. 노틸로이드, 두 종류 연체동물, 최초의 산호초가 등장했습니다. 그 후 오르도비스기의 실루리아기의 생물학적 위기는 빙하기에 의해 서로 분리된 두 개의 멸종 단계로 나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당시 난이도가 높았던 지역에서 만년설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빙하기에는 대륙 이동의 직접적인 결과로 차갑고 산소가 풍부한 물이 이전에 산소가 부족했던 지역으로 퍼져나갔을 겁니다. 또한 이 빙하로 인해 해수면이 약 100m 정도 낮아졌을 겁니다. 해수면이 낮아져 육지 면적이 증가하면 대륙붕, 즉 대륙과 접해 있고 해안선에서 수백 킬로미터 이내로 바다로 뻗어 있는 얕은 해역의 무성한 동물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얼음이 팽창하면서 대량의 물에 바다에서 빼내어 해수면이 상당히 낮아지는데 당시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무산소증, 즉 궁극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이러한 변화를 견디지 못해 멸종에 이르렀을 겁니다. 이 빙하기는 결국 끝났고 100만 년에서 200만 년 동안 지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빙하가 멸종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해수면 변화, 한 구조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와 같은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빙하기의 종말이 가져온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산소가 부족한 따뜻한 바닷물이 확장되어 더 많은 멸종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생물학적 위기가 극피동물, 삼엽충과 같은 바닥에 사는 생물뿐만 아니라 그래톨라이트와 노틸로이드와 같은 원양 생물에 영향을 미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생물학적 위기가 거의 85%에 달하는 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대규모 집단이 완전히 소멸하진 않았습니다. 몇몇 종은 각자의 비오토프에서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루리아 여정에서 이들 중 상당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일부 종과 속은 오르도비스기 단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진화적 방사선을 겪었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대량 멸종에 대해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계와 같은 생물학적 위기는 지구 역사에서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백악기 공룡 멸종과 같이 다른 곳보다 더 잘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멸종은 아니죠. 5억 4,100만 년 전 캄브리아기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신생대에는 5차례의 대량 멸종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위기로 인해 이 시기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세 시대로 나뉩니다. 고생대에는 방금 언급한 오르도비스기 말과 데본기 말에 2번의 대량 멸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끔 듣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위기는 결코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했으며 수백만 년에 걸쳐 확산되었습니다. 대량 멸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린 중대한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지구의 역사에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위기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생명체의 역사에는 그보다 덜 심각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실루리아계에는 바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3번의 작은 멸종이 있었습니다. 4억 3,300만 년 전 랜도버리와 웬록의 경계에서 이른바 이레비켄의 위기가 있었고 루드로이 초기에 물대 위기가, 같은 시기 말에는 라우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과학자들은 바다가 무산소 상태, 즉 물속의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해수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3만 년 동안 해수면은 16m 상승했을 겁니다. 이는 매우 빠른 변화이죠. 영향을 받은 비오토프에 의존하는 생물종이 그에 따라 적응하고 진화할 시간을 주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이죠. 실루라기 지질과 지리에 대한 장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가 상당한 변화를 겪었으며 특히 거대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환경과 생명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향은 때때로 생명체에 피할 수 없는 충격이지만 때론 재생, 다양성, 발전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오르도비스 말기에 대량 멸종 이후 동물계는 큰 격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종에게는 치명적이기도 했죠. 그러나 다른 종들은 멸종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삼엽충과 같은 특정 종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바다를 강타한 중대한 생물학적 위기 이후 마침내 생명체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생물 다양성은 크게 약화되었고 균형을 회복하는 데는 수만 년이 걸릴 겁니다. 위기 이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면 상황이 약간 흔들리고
생명체의 질서가 조금씩 회복될 겁니다. 기후가 따뜻해지면 일부 만년설이 녹고 해수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요소는 표층 산호, 헥사코랄리아리드, 테트라코랄리아리드 뿐만 아니라 조류와 스트로마토포어의 발달에 도움이 될 겁니다. 스트로마토포어의 경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호류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죠. 그들은 밀리포어인 하이드로코랄리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물에 대한 화석 분석의 최신 결과에 이르면 해면류로 분류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산호에서 해조류, 해면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종은 특히 열대 고원의 거대한 산호초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산호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수면 위에 머물러 봅시다. 오늘날에도 산호초는 생명체로 가득 차 있으며 많은 해양 생태계의 필수적인 기둥 중 하나를 형성합니다. 실루리아 시대에도 많은 생물들이 산호초를 이용했습니다. 산호초는 수많은 생물 중에 서식지였으며 먹이 사슬의 상위 단계에 있는 다른 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했습니다. 먹이 사슬에 대해 말하자면 산호초 외에 우리가 해양 생태계를 생각할 때 가끔 언급하는 것을 잇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플랑크톤입니다. 플랑크톤은 크기가 작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먹이사슬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생태계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식자이든 먹이든 각 종은 모두의 생존을 위해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실루리아 기대와 마찬가지로 해양 먹이사슬의 기반은 플랑크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고생대에서는 이미 광활한 바다에 식물성 플랑크톤과 동물성 플랑크톤이 존재했습니다. 참고로 식물성 플랑크톤은 바다 표층수에 존재하며 광합성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단세포 유기체입니다. 동물성 플랑크톤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직감적으로 먹이로 삼는 동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실루리아계는 해양 플랑크톤인 우르노키티나 우르나와 풍고키티나 코수벤시스가 등장했습니다. 생물학에서는 키티니 조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해양 생물과 마찬가지로 식물성 플랑크톤과 동물성 플랑크톤도 실루리아기 말 생물학적 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만 일부는 살아남아서 진화하기도 했습니다. 오르도비스키 초까지 그랩톨라이트는 덴드로이드 그룹, 즉 플랑크톤 생활 방식을 가진 유기체에 속했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의사 플랑크톤 단계를 거친 후 수백만 년 후 마침내 헤미코다타 문에 속하는 군집 서식동물의 한 부류를 형성했죠. 그랩톨라이트는 물속에 떠다니는 다소 이상한 군집 서식 생물입니다. 이 작은 해양 생물은 한 개체가 중심 줄기 역할을 하는 주줄기 주위에 모인 군집동물로 각 개체가 사는 작은 세포가 부착되었습니다. 그 주위에 실제 구조가 발달하여 물속에 매달린 일종의 살아있는 종을 형성하죠. 그러나 생존을 위해 조건이 필요한 경우 조류에 달라붙어 이 부착 지점 주변에 군집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랩톨라이트에 대해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그랩톨라이트가 지층적이란 점입니다. 즉, 그랩톨라이트는 퇴적층의 시간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랜도버리게는 파라키도그랩투스 아쿠미나투스와 아키도그랩투스 어센서스의 출현이 있었습니다. 멜로키에는 시렙도그랩투스 센트리퓨투스가 이 시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어서 루드로기에는 네오디버소 그랩투스 닐소시, 프리돌리아기에는 모노그랩투스 파롤티무스가 등장합니다. 2015년 약 4억 1,500만 년 전에 화석 플랑크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량 멸종의 원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퇴적층의 화석식물 플랑크톤과 동물 플랑크톤에서 기형이라고 불리는 개체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도 발견했죠. 이는 멸종 사건의 초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분석 결과 이 미생물들은 중금속 오염의 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금속이 플랑크톤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금속의 기형 유발 효과에 대해 잘 알고 있죠. 독소는 수생 생물의 형태학적 이상을 일으키며 기형 개체의 존재는 오염 가능성을 감지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부 화석 표본과 그 주변의 암석에서 금속 농도를 측정한 결과 철, 납, 비소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석과 암석에 이러한 중금속이 풍부하고 기형 형태의 존재가 높다는 것은 유기체가 살아있을 때 금속이 흡수되어 주변 퇴적물에 퇴적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중금속 오염이 주요 멸종의 유일하고 주된 원인은 아니지만 멸종 현상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큰 해양 동물을 만나러 갈 때가 된 것 같지 않나요? 몇몇 연체 동물과 일부 극피 동물, 그리고 많은 어류가 자신들의 역사를 증언해 줄 겁니다. 이 모든 종의 공통점은 수중세계란 점입니다. 동물군은 거의 독점적으로 해양이며 결국 지구의 내구석 모두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일부 종은 해안 지역에 정착하고 다른 종은 더 깊은 물을 선호합니다. 오르도비스기 동안 우린 여러 종의 연체 동물을 관찰했습니다. 이 큰 과는 실루리아에게도 계속 진화했습니다. 이들은 노틸로이드와 마찬가지로 해안 지역과 얕은 바다를 선호하죠. 물속을 투과하는 햇빛 덕분에 우린 이 작은 해양 생물의 미세한 표본을 여러 개 볼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실루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이후에도 많은 연체 동물이 계속 진화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소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모든 노틸로이드가 오르도비스기 이후에도 계속 진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노틸로이드는 실루리아기에서 점점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오르도비스기에도 살아남았지만 실루리아기 제2기인 웰루기에는 카메루 카메라스 속의 경우처럼 결국 멸종했습니다. 다른 노틸로이드들은 수백만 년 전에 다양화되었고 실루리아기의 기후와 환경 조건은 이들의 발달과 다양화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노틸로이드에는 직선형, 곡선형, 심지어 나선형 껍질도 포함됩니다. 노틸로이드는 오르도비스기 위기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백악기 위기에서도 무사히 살아남아 오늘날에도 노틸러스와 알로노틸로스 속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노틸로이드는 4개의 아가미가 있는 두 종류 연체동물 중 4갈래목에 속합니다. 노틸로이드는 바다에서만 삽니다. 노틸로이드 두 종류는 독특한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평면으로 나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칸막이로 구분된 여러 구획, 통나무가 있습니다. 동물은 살아있는 방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구획에 살고 있습니다. 동물은 한 방에만 살지만 다른 방은 여전히 유용합니다. 각 방에는 물과 가스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노틸로이드는 챔버를 관통하는 사이펀 덕분에 이 혼합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 물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틸로이드는 청소부 또는 기회주의적 포식자이며 다시 말해 주어진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놀지 않고 가정합니다. 오르도비스기에는 특히 한 노틸로이드 속이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오르토케라스입니다. 이들은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알파 포식자였죠. 하지만 거대한 오르토세라스는 곧 경계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유립테리드는 실루리아기에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여기 유립테리드 아큐티라무스가 있습니다. 굶주림이 닥치면 주저하지 않고 거대한 노틸로이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새로운 딥블루의 포식자를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실루리아계에는 두 종류의 새로운 속인 피스모세라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껍질은 더 이상 완전한 평면 나선형, 즉 한 평면의 나선형 모양이 아닙니다. 안쪽 탑은 바깥쪽 탑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프라그모세라스 속은 또한 껍질이 프라기아 모자 모양을 하고 있는 다소 독특한 형태를 자랑하죠. 프라모세라스 유로스토마와 프라모세라스 두비움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프라그모세라스는 노틸로이드 두 종류 연체동물로 오늘날의 노틸러스의 코일형 껍질이 아닌 프리기안 본인 모양의 독특한 곡선형 껍질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와 사이펀을 위한 구멍이 거의 2개나 있습니다. 두 종류 중 엔티노세라티목은 일직선형 프레그모콘을 가진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프라모콘은 다른 연체동물에 있는 오스트라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종류 껍데기의 분할된 부분을 형성하죠. 이 연체동물은 나선형으로 감긴 프라모콘으로 물에 뜰 수 있는 아스코세라틱과 디스코소릭과 온코세라틱과 타피세라틱과 같은 다른 두 종류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큰 사이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코소락과 중에서도 곰포세락과에 속하는 곰포세라를 관찰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본 다른 동물과 달리 그것도 다소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껍질에 둘러싸여 있으며 촉수와 깔때기가 통과할 수 있도록 남겨져 있습니다. 그 모양은 물방울처럼 볼록하고 길쭉한 모양이죠. 오르토세라티 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직선 또는 약간 아치형인 각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펀은 좁고 위치가 가변적이며 직선 또는 고리 모양입니다. 우리가 방금 발견한 두 종류는 암초와 얕은 바다의 삶을 즐기지만 브라키오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체동물도 존재할 수 있지만 극피동물인 무척추동물은 실루리아기 바다에 더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 후에는 균형이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대본기에는 극피동물은 줄어들고 연체동물이 늘어날 겁니다. 이러한 역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원생대 바다에는 이메페류 한 마리당 약 50마리의 극피동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메페류 50마리당 극피동물 한 마리로 추정되는 극피동물의 수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극피동물은 두 개의 밸브가 있는 껍질로 인해 이메페류와 매우 흡사한 해양 동물입니다. 약간의 지식이 없으면 쉽게 혼동할 수 있죠. 사실 이 두 그룹은 해부학적으로 상당히 다르며 이메페류와 달리 브라키오페르는 연체동물이 아닙니다. 이들은 로포포리아 목에 속하는 그룹이죠. 이 그룹에는 브라조아 목과 포로니디아 목도 포함됩니다. 무척추 동물은 로포포리엔스 문에 속하는데 이는 로포포리엔스 문이 로포포어를 가진 무척추 동물의 문이기 때문이죠. 로포포어는 먹이와 호흡 역할을 모두 하는 선모 모양의 기관입니다. 이 공통적인 특징 때문에 앞서 언급한 극피동물과 극피동물은 같은 분류건으로 분류됩니다. 고생대는 브라키오페드가 가장 많고 다양했던 황금기였기 때문에 브라키오페드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는 여전히 많은 극피동물 표본이 있지만 방금 언급했듯이 수백만 년 전보다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해양동물은 저서성 또는 고착성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어 해저에 붙어 삽니다. 이 작은 동물들을 더 잘 이해하려면 저서성 생활 방식은 유기체가 바닥에 붙어 살거나 바닥을 훑으며 이동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서동물은 퇴적물에서 먹이를 찾으며 따라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퇴적물에 의존합니다. 반면에 고정 생활 방식은 유기체가 기질, 즉 유기체가 성장하거나 발달하는 토양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생활 방식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해면과 산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해양 그룹을 분류하는 주요 기준인 밸브 관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관절형 극피동물과
무관절형 극피동물입니다. 셀루리아기 동안 관절이 있는 극피동물은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관절이 없는 극피동물과 달리 관절이 있는 극피동물의 껍질은 동물이 죽은 후에도 융합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관절은 한쪽 밸브인 꽃자루 밸브에 이빨이 있고 다른 밸브에는 상부적인 모양의 보조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 개의 밸브 껍질은 비대칭이며 기질에 부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큰 판막을 꽃자루 판막 또는 복직 판막이라고 합니다. 작은 판막은 일반적으로 등 판막 또는 상완 판막이라고 합니다. 포엽은 스스로를 부착하기 위해 구멍이라고 불리는 구멍에 꽃자루가 붙어 있습니다. 두 껍데기 사이에 접합부인 공공에서 가장자리를 따라 물결 모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물결 모양이 바로 이 돌기가 매끄러운 이메페리와 브라키오포드를 구별하는 특징입니다. 셀루리아 브라키오포드에는 오르티데, 스트로포메니데, 펜타메니데, 린코넬리데, 스피리페리데, 테라블라툴리데 등이 있습니다. 스트로포메니과는 오르도비스기 하부부터 중기 석탄기까지 살았던 관절이 있는 극피동물의 한 분류군이었습니다. 이들은 멸종된 스트로포메니과에 속하며 400여 속을 아우르는 가장 큰 규모의 극피동물 분류군이었습니다. 이 모든 작은 해양 동물은 생물 다양성의 발전을 지원하는 풍부한 바다 풍경을 돌아다닙니다. 보시다시피 이 풍경은 얕은 바다에서 매우 다양합니다. 심지어 매우 특이한 동물들도 볼 수 있죠. 크리노이드라고도 알려진 바다 백합은 셀루리안 해역에 서식하며 사이포크리니티스 엘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게와 불가사리와 마찬가지로 극피동물에 속합니다. 오르도비스키 때 처음 등장했지만 셀루리아기에 크게 번성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모양과 이름 때문에 종종 바닷꽃으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식물이 아닌 석회암 동물입니다. 사이포크라니테스 엘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관절이 있는 팔의 위쪽에는 작은 깃털처럼 생긴 핏줄이 있어 플랑크톤을 포획할 수 있습니다. 팔은 한데 모여서 중앙 부분인 꽃받침에 붙어 있으며 꽃받침은 줄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줄기의 끝에는 해초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가 해바라기를 땅에 고정합니다. 다른 비슷한 동물들도 해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비동물인 캐리오크린도 빠르게 번식하죠. 여기 카리오크린 나이트 오르나투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산호초는 특히 프로콘 곤드와나 노르시와 사이에 이아페투스 해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갑니다. 이곳은 우리가 본 노틸로이드와 브라키오페드가 선호하는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유명한 오르도비스기 삼엽충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수백만 년 전에 출현한 이후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이 모든 작은 동물에게 바다의 밑에 산호초는 천국과도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대형 절지동물인 유립테리드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유립테리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시기에 가장 상징적인 종이며 셀루리아기가 바다 전갈의 황금기로 알려진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립테리드 익룡처럼 절지동물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길이가 거의 2m에 달합니다. 셀루리아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포식자였습니다. 그 크기나 힘에 필적하는 생명체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강력한 포식자로 급부상하여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올랐습니다. 10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유립테리드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크긴 다양하지만 가장 큰 표본은 2.5m에서 3.6m에 달했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우리가 방금 본 유립테루스, 메가크레투스, 익룡이 포함됩니다. 여행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유립테리드는 해양 절지동물입니다. 형태학적으로 전갈과 비슷해서 바다 전갈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미류와 갑각류와 관련이 있죠. 전갈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접하는 투구개는 전갈에 가장 가까운 사촌입니다. 유립테리드는 전갈과 같은 거미류가 아닌 말굽개와 같은 복종류에 속합니다. 유립테리드는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길쭉한 몸통과 크고 관절이 있는 꼬리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꼬리 끝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전갈과는 달리 이 전갈의 독에는 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갈은 또한 한 쌍의 지느러미와 같은 다리와 크고 날카로운 집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게는 먹이를 자르고 부수는데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 속의 일부 종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해저의 여기저기에서 발견되는 시체를 먹이로 삼는 기회주의자였지만 다른 유립테리들은 훌륭한 포식자였습니다. 그들의 크기는 자산이었고 그러한 크기에 도달하려면 환경과 생활 조건이 적합해야 했죠. 당시에는 산소 농도가 더 높았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수중 또는 육상 환경의 산소 함량이 풍부할수록 곤충 그리고 우리의 경우 유립테리드과 곤충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유립테리드는 당시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였으며 빠르게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깊은 물속에서 삼엽충을 사냥했습니다. 삼엽충은 수생 굼벵이와 비슷하게 생겼죠. 크기 측면에서 유립충에 적용되는 것은 삼엽충에도 적용됩니다. 크기가 몇 밀리에 불과한 정도 있지만 아주 큰 표본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길이가 75cm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에 적응한 포식자가 필요했죠. 탄산칼슘이 풍부한 딱딱한 등딱지는 쉽게 화석화되어 퇴적물에서 풍부하게 발견되었습니다. 반면에 등 지느러미의 부속 기간은 거의 보존되지 않았으며 10여 종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유립룡과 삼엽충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절지동물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일생 동안 연속적인 탈피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유립테리드가 강력한 포식자였다면 그것은 당대 최고의 해양 포식자가 되기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꼬리를 가진 많은 해양 동물은 꼬리를 수평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갈의 꼬리는 수평으로는 거의 움직이진 못하지만 수직으로는 매우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바다전갈은 꼬리를 구부려 목표물에 멀리 투사할 수 있었습니다. 전갈은 이빨 꼬리를 이용한 측면 공격으로 먹이를 공격하고 죽입니다. 최근 슬리무냐 아쿠미나타 화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립테리드는 수년에 걸쳐 수많은 종류가 생겨났고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진화했습니다. 특히 석탄기에는 아델로프탈무스 피르에와 같은 유립테리드가 야외에서 호흡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전까진 수생 생물이었죠. 그들의 껍질은 또한 야외에서 대기압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즉 언젠가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육지로 올라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는 광활한 바다에서 서식하는 다른 많은 종을 발견하기 위해 바다로의 여정을 계속할 겁니다. 네, 아직 물고기를 만날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만 실루리아기 이 그룹의 역사는 우여곡절로 가득합니다. 물고기는 특히 실루리아기 말기에 많은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서 살펴봅시다. 최초의 척삭동물은 캄브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코드에서 척추가 파생되어 근육이 부착되어 더 큰 이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척추가 파생되었습니다. 오르도비스계에는 사카밤바스피스, 아란다스피스, 아스트라스피스와 같은 유기체와 외골격을 발달시켰습니다. 이 외부 갑각은 몸의 앞부분을 보호하고 뒷부분은 유연하게 만들어
유일한 팔다리인 꼬리의 움직임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최초의 두개골 동물이었습니다. 두개골은 신경계의 앞부분을 보호하는 연골 또는 뼈로 된 두개골을 가진 동물의 군집입니다. 두개골은 극피동물에 속합니다. 측면 지느러미가 없어 꼬리의 힘으로만 해저를 이동하죠. 오르도비스키 말기에 어류의 진화는 거의 멈췄습니다. 몇 가지 진화의 윤곽이 있었지만 주로 실루라기에 고정되어 발전했습니다. 골격은 광물화되었지만 턱이 없는 몇몇 척추동물 화석 그룹이 알려져 있습니다. 극피동물이라고도 알려진 이 그룹에는 아란다스피드, 아스트라스피드, 헤테로스트라칸, 아나스피드, 갈레아스피드, 피투라스피드, 오스테오스트라칸, 텔로돈토 등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실루리아 어류의 주요 그룹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물고기 어휘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극피 어류는 기본적으로 거대한 뼈가 못을 가진 바닥에 사는 물고기죠. 아그나탄 또는 턱없는 물고기라고도 불립니다. 오르도비스기에 은밀하게 나타난 턱없는 물고기인 아그나탄은 그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일반적인 모양의 아나스피드와 함께 다트 모양의 헤테로스트라칸, 가오리 모양의 오스테오스트라칸, 배가 더 나온 텔로돈트 등 점점 더 다양한 모양의 그룹을 발견할 수 있었죠. 아넥시드부터 시작하죠. 이 그룹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특별한 구성원인 비르케니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르케니아는 약 10cm로 다른 종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턱이나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또한 복잡한 등 지느러미 비늘이 특징이죠. 아나피드는 일반적으로 6개에서 25개의 아가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르케니아 속은 30개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비르케니아 엘레간스입니다. 아마도 필터 피더일 겁니다. 말하자면 극피동물은 아그나탄 중 가장 진화된 동물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물고기는 점점 더 환경에 잘 적응하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나피드의 일종인 아나스피드 인두골레피스 오블리옹구스는 눈에 띄는 종입니다. 안면 보호막은 없지만 항문 지느러미가 잘 발달한 다소 길쭉한 모양이죠. 크기는 10에서 25cm입니다. 오늘은 텔로돈트 중에서도 약 25cm 크기의 아그나탄인 텔로돈트 로가넬리아 스코티카를 소개하겠습니다. 비늘은 없지만 판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유사점이 있지만 아나시데와 형태학적으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다른 속인 헤테로스트라카는 다른 속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테로스트라카는 몸과 꼬리의 앞쪽 피부 보호막과 비늘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물고기의 앞쪽은 매우 뚜렷합니다. 앞쪽은 화살이나 말굽 모양을 하고 있죠. 헤테로스트라카는 아그나틱 척추동물입니다. 이들은 단일뼈로 된 안면 보호막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전방 피부 보호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물이 성체가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납작한 몸과 머리 위에 입이 있고 몸과 꼬리를 덮고 있는 비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실루리아와 가장 가까운 친척은 해그피쉬입니다. 실루리아 표본 중 하나는 프테라스피스입니다. 이 물고기는 등판과 배판으로 이뤄진 이중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톱상어와 같이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 모두에 있는 길쭉한 부속물인 등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느러미는 없지만 프라테스피스 수중에서 매우 공기역학적인 꼬리, 갑각, 등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등딱지 측면에 날개 모양의 돌기가 몇 개 있는데 이 돌기는 실루리아 최고의 수영 선수들과도 경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등딱지 뒤쪽에 보이는 등뼈는 헤엄치는 데는 별로 유용하지 않지만 포식자를 막는 데는 매우 유용합니다.
프테라스피스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플랑크톤입니다. 따라서 심해보다는 수면에 살았습니다. 실루리아에게는 프테라스피스 크로치와 프테라스피스 로스테라타, 이를 포함한 여러 종의 프라테스피스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가까운 사촌인 프라테스피스와 매우 흡사한 물고기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바로 리노테라스피스 두네시스입니다. 등에는 등딱지, 등지느러미, 방어 가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둘 다 20에서 30cm 정도입니다. 앞서 게이라 스피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물고기 역시 아그나단과에 속합니다. 지느러미도 턱도 없는 원시 물고기죠. 이 속의 한 종은 슈제장 엔시스라고 불립니다. 이 그룹의 또 다른 구성원인 락사스피스가 있습니다. 독특한 머리 갑옷이 여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그나탄과의 짧은 여행은 이제 막 끝났지만 물고기들과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물고기의 진화만이 이 물고기와 관련된 유일한 위대한 혁명은 아닙니다. 실루리아기의 위대한 사건 중 하나는 턱이 있는 물고기인 그나토스톰의 출현이었습니다. 그들의 턱은 아그나탄의 두 번째 가지 아치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최초의 턱이 있는 척추동물인 나토스톰은 가시 지느러미를 가진 아칸토디움과 몸의 앞부분을 뼈로 된 등딱지로 감싸고 있는 플라코덤이었습니다. 아칸토디안 클라마티우스 레티큘라투스는 최초의 턱이 있는 척추동물 중 하나였죠. 지느러미를 지탱하는 작은 배 쪽 가시로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칸토디안은 뼈가 있는 어류와 연골 어류의 특징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진화적으로 특이합니다. 오르도비스기 동안 바다에는 피부뼈 갑옷을 입은 갑옷 물고기, 이른바 극피 어류가 서식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물고기들도 아그나탄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실루리아기에 널리 존재했죠. 그러나 오르도비스키 말과 실루리아기 초의 극피 어류와 무엇보다도 턱이 있는 물고기인 나토스톰 어류가 등장하면서 해양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가정을 하진 마세요. 턱이 반드시 이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피동물 어류 그룹은 두 가지 주요 혁명을 겪었습니다. 극피동물과는 달리 이들은 주로 몸의 앞쪽에 거북이 껍질을 연상시키는 판으로 구성된 관절 모양의 갑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의 또 다른 강점은 물론 턱입니다. 턱은 뼈로 된 돌출부로 끝납니다. 이 유형의 턱은 현대 거북에서도 볼 수 있죠. 물고기의 실제 이빨을 보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시턱은 여전히 강력하고 포식 작업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게다가 이빨이 아직 완전히 발육하지 않았더라도 의심할 여지 없이 생물학적 진화의 첫 징후인 뼈의 파생물을 볼 수 있습니다. 플라코덤은 치아라기보다는 그라탈 플레이트라고 불리며 위쪽에 상악골판이 아래쪽에 하악골 턱뼈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교합 부위를 가진 이 판들은 마치 가위처럼 작용하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물고기의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엔텔로그나투스 프리모라 디알리스, 이 물고기는 여러 개의 지느러미와 긴 꼬리, 매우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코, 입의 독특한 위치로 얼굴과 비슷한 모습을 한 최초의 물고기입니다. 아나스피드 파린 골레피스 오블로구스와 같은 극피동물과 엔텔로그나투스 프리모디알리스와 같은 극피동물을 관찰하면 이 두 물고기 그룹 사이에 몇 가지 매우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극피동물의 갑옷은 더 이상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비늘도 선명하게 보이죠. 형태학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지느러미의 존재입니다. 이 물고기는 수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실제 팔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룹은 중요한 진화 과정을 거칩니다. 지느러미가 생기면서 플라코더 머리는 더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고 더 빠르고 더 잘 헤엄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딱지는 다른 해양 동물로부터 보호하고 무엇보다도 먹이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턱을 갖게 되어 훌륭한 해양 포식자가 되었죠. 나토스토메스의 부화에 대해 결론을 내리자면 이 그룹은 얼마 후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알고 있는 두 가지 주요 그룹인 연골 어류와 뼈 어류가 생겨났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엔텔로그나투스 프로모리스 알리스 화석의 분석은 어류 분류와 진화 이론에 대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지식을 뒤집어 놨습니다. 엔텔로그나투스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극피류의 골격은 뼈가 있는 물고기의 골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 둘은 별개로 출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가오리나 상어와 비슷한 연골 어류가 뼈가 있는 물고기를 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엔텔로그나투스는 작은 두개골과 턱뼈를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플라코덤은 현대의 물고기의 직접적인 조상입니다. 척추동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처음부터 뼈 골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부 피부뼈는 오스테오타이탄의 뼈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마도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는 상어의 진화적 위치가 극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발견은 고생물학의 전체 영역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개선합니다. 화석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은 발견은 우리의 먼 과거를 조금 더 밝혀주죠. 극피동물은 이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물고기를 위해 떠나보겠습니다. 그 자체로 복종류에 속하지 않더라도 코노돈을 만나보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이 특별한 물고기들은 분명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우르미엘라 속, 특히 우르미엘라 임플라타는 고생대 바다에 존재했습니다. 이 동물은 설명하기 다소 어렵고 특이한 데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턱이 없는데도 작은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일진 모르지만 이빨이 있지만 턱이 없는 동물은 해그피쉬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해그피쉬와 램프레이가 그렇습니다. 해그피쉬는 포식성이 있고 램프리는 기생성 동물입니다. 2012년 왕립학회 회보 B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이 동물이 척추동물인 것은 확실하며 다소 독창적인 이빨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양 섭취 방식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영국과 호주인 과학자들은 치아 마모를 통해 독특한 치열의 작동 원리를 밝혀낼 수 있었죠. 치아는 한 쌍으로 서로 마주보며 회전 운동을 통해 음식물을 분쇄하는 기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턱이 없기 때문에 강한 압력을 가할 수는 없었지만 매우 날카로운 이빨로 문제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해양 만남을 통해 우린 실루리아기가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세계에서 수많은 사건과 주요 생물학적 진화로 특징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루리아기 동안 해양 생물 다양성은 상당히 발전하고 풍부해졌습니다. 하지만 육지에서는 어땠을까요? 육상 생물은 강과 석고 주변의 좁은 습지대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그곳에 존재합니다. 연약하지만 토양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이 생명체는 육지를 정복하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상상할 수 있듯이 이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좁고 습하며 생명이 풍부한 실루리안 지대에 도달하는 데는 수백만 년이 걸렸습니다.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도 알려진 캄브리아기의 진화적 방사능 이후 생명의 발달이 매우 중요했고 오르도비스기 역시 매우 풍부하고 중요했던 방사능 이후 지구에 최초의 절지동물이 등장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지구 생명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혁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입니다. 모든 가능성의 시작을 알린 것이죠. 식물은 4억 7천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 초기에 지구에 최초로 식민지를 개척하여 대기의 산소화, 토양의 형성, 새로운 기후와 퇴적 체계 등 지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식물은 사실상 세상에 홀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식물 뿌리와 토양 곰팡이 사이의 공생관계인 균근은 식물이 토양 영양분에 더 잘 접근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바위를 견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함께 비오토프라는 이름에 걸맞는 비오톱을 위한 길을 닦게 됩니다. 절지동물이 마침내 대륙에 상륙하면 최초의 육상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절지동물은 4억 3천만 년 전 실루라기의 미리아포드, 거미류와 함께 최초로 육지로 뛰어든 동물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봉기 초기의 육지동물인 육각목과 곤충,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물에서 바로 육지로 올라오는 길을 열었습니다. 모두 7개의 절지동물 그룹이 독립적으로 육지에 도달했는데 미리아포드, 거미류, 육지동물, 그리고 소벌레와 개를 포함한 최소 4개의 갑각류 그룹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척추동물은 대본기 말기에야 마지막으로 대륙 환경의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사실 척추동물은 절지동물만큼 빨리 물 밖으로 나올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후자가 육상생활에 많은 해부학적, 생리적 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절지동물은 토양 개발과 영양분의 분해, 그리고 재활용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초의 생태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수백만 전으로 돌아가 최초의 식물 덮개의 시작을 관찰해 봅시다. 가장 오래된 육상식물 화석은 약 4억 7천만 년 전 중기 오르도비스기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최초의 식물 화석의 일부인 포자 화석을 발견할 겁니다. 완전한 화석이 없기 때문에 초기 식물에 대한 지식은 제한적이지만 이 화석을 통해 식물의 출현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 실루리안기에서 우린 다른 종류의 화석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약 4억 3천만 년 전의 식물 줄기와 뿌리 화석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화석에는 식물 전체에 물과 무기 염류를 운반하는 최초의 혈관 식물인 기관 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조류나 이끼류보다 더 많은 산을 생산하고 뿌리 시스템이 훨씬 더 발달한 혈관 식물은 더 넓은 접촉 표면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기질, 즉 식물이 자라는 토양의 변화가 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최초의 식물을 통해 지구는 새로운 주민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생물체가 육지 생활에 적응하기까지 식물과 동물 모두 수많은 형태적, 생리적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수중세계가 항상 평화로운 것은 아니지만 육지의 삶은 가혹하고 훨씬 더 불안정합니다. 절지동물은 단단한 껍질 덕분에 물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대기압에 의한 첫 번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 최초의 정착민들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물 밖에서의 번식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육지에 살던 동물들도 수중 환경에서 번식을 했습니다. 몇 번의 진화와 무엇보다도 양난과 같은 주요 생물학적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 장애물은 극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죠. 식물은 실루리아기에 처음으로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점차 대륙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녹조류, 남조류, 이끼류가 점차 육지에 정착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끼류만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실루리아기에는 이끼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끼가 지표면에 가볍게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풍경은 황폐에 가까웠습니다. 울창한 숲과는 거리가 멀죠. 하지만 셀루리아계에는 무언가 변화가 시작됩니다. 물은 해안으로 퇴적물을 가져왔고 이 퇴적물은 근처의 물을 이용하면서 땅에 달라붙을 수 있는 특정 식물에게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줄기가 있고 끝에 일종의 공이 달린 식물인 쿡소니아가 부화하는 방식입니다. 평균 높이는 10cm입니다. 하지만 이 높이는 쿡소니아가 포자를 공기 중에 퍼뜨리고 번식하기엔 충분합니다. 곧 쿡소니아는 해안 풍경을 카펫처럼 뒤덮고 있습니다. 쿡소니아는 번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적응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물은 대기압을 견딜 필요가 없거나 적어도 물을 통해 훨씬 더 쉽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식물은 육지에서의 생활에 더 적합한 새로운 골격을 채택했습니다. 중기 셀루로아기에는 이 식물에서 또 다른 주요한 진화가 일어났습니다. 공기 중으로 호흡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인 기공을 찾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식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물속에서는 영양분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지에서는 바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뿌리 줄기를 얻습니다. 말하자면 뿌리의 시작이죠. 덕분에 토양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무엇보다도 식물의 가장 높은 기관인 영양분을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년이 지난 후에야 식물은 파생물과 함께 식물을 완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식물은 더 많은 태양 광선을 포착하여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식물이 성공하려면 때론 다른 식물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양치류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양치류보다 훨씬 컸습니다. 셀루리아기에는 식생이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새로운 종이 번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육지에는 실제로 일부 식물종뿐만 아니라 이제 막 지구에 발을 디딘 동물도 있습니다. 셀루리아기에는 식생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었지만 진드기, 거미, 전갈과 같은 무척추 동물과 거미류가 육상 환경에 적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거미류는 종종 거미와 혼동되거나 거미로 한정되는 동물의 한 부류를 형성합니다. 거미가 이 분류군에 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미만이 유일한 구성원은 아니죠. 이 분류에는 전갈, 진드기, 오필리온도 포함이 됩니다. 거미목의 특징은 날개나 더듬이가 없는 4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잠자리처럼 오셀리 또는 눈이 복합형이 아니라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거미류도 절지동물로 몸통이 분절되어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절지동물입니다. 거미류에는 갑각류가 있습니다. 갈고리나 집게로 끝나는 입에 가까운 부속기관입니다. 여행하는 동안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설명이 유명한 에립테리드를 떠올리게 할 겁니다. 둘 다 두발 절지동물이기 때문에 연결짓는 것이 맞습니다. 거미목은 이 절지동물의 분류에 포함되는 거미목 절지동물입니다. 갈고리나 협공으로 끝나는 입 모양의 부속기관이 있는 유림목도 포함됩니다. 유리테리드를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물속이 아닌 육지에서 이 절지동물의 일원을 찾습니다. 초목의 도움으로 거미, 전갈, 심지어 미리아포드가 자신들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만들 수 있었죠. 아시다시피 최초의 발톱 절지동물은 고생대의 가장 오래된 시기인 캄브리아계에 약 5억 4천만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육지 생활에 적응했죠. 그러나 실루리아계의 최초의 전갈과 거미는 대륙에 정착했거나 적어도 지구에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네, 먼 역사는 매우 특별한 과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과학자들은 현재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석에 의존합니다. 안타깝게도
먼 과거의 흔적을 찾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 대륙 최초의 전갈과 거미는 실루리아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향후 발견에 따라 이 정보가 업데이트되거나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실루리아 거미류 중 전갈 속과 거미 속은 특히 지구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앞서 바다 전갈을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육지 전갈인 팔레오포너스입니다. 전갈의 길이는 약 7cm입니다. 네, 더 큰 식물과 새로 비옥해진 토양이 생물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린 거미, 전갈, 미리아포드를 볼 수 있습니다. 전갈인 팔레오포너스는 여전히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는 지구에 살았던 건 사실입니다. 적어도 화석 증거가 시사하는 바는 그렇죠. 전갈이 육지에서만 살았는지, 주로 수중에서 살다가 가끔 육지로 올라와 살았는지, 아니면 어린 시절에는 수중에서 살다가 성체가 되어 육지로 올라와 살았는지, 이 질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꼬리 끝에 있는 텔슨이라고도 불리는 독침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유로피테리드와는 달리 의심할 여지 없이 독성이 있습니다. 거미에는 전갈과 분명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갈의 복부는 꼬리라고 불리는 복부 후부로 뻗어 있습니다. 거미의 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머리와 흉부는 두흉부라는 하나의 부분으로 결합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복부입니다. 두 흉부에는 4쌍의 기관차 다리와 꼬리뼈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화석 표본은 데본기에서 나온 것이지만 팔레오카리누스 리니엔시스는 실루리아기 말에 지구에 살았습니다. 이 거미는 트리고노타르 비다목에 속합니다. 이 거미는 오늘날 대부분의 포식성 거미와 달리 실크를 생산하는 방출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크립토마투스 랩스케이가 있습니다. 뉴모데지무스도 같은 시기에 지구에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미리아포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그룹 중 가장 먼저 대륙에 첫 발을 내디딘 동물이죠. 이 노래기의 조상은 전형적인 공기 호흡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장 오래된 육상동물이기 때문에 절지동물이 육상 환경을 정복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발견된 화석 조각에서 기관의 입구가 보이는데 이는 육상 생명체임을 암시합니다. 다른 생물체가 대륙에 살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진화가 계속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실루리아기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오르도비스기 시대와 데본기 시대 사이의 과도기란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식물과 일부 절지동물이 마침내 육지를 정복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원시 어류가 수생 동물들 사이에 등장하여 나중에 생명계에 큰 혁명을 일으킬 원시 어류가 등장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칸토리언은 뼈가 있는 물고기인 오스테익티언을 낳았고 오스테익티언은 다시 사르코스테리언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다시 익룡을 낳았습니다. 이 모든 그룹은 기억하기 어려운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본기의 익룡은 공룡과 새,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등 여러분에게 더 친숙한 최초의 네발동물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이야기, 시간을 통한 또 다른 여정입니다.